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신예지 설예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는 비트코인 급등과 엔비디아 중심의 기술주 강세 속에서 시장을 밀어올리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여기에 엔비디아가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 GPU 전환 가속과 향후 성장성을 강조하자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환급 시사 발언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이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날 하락분을 일부 만회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9% 오른 47,474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는 0.25% 상승한 6,829선에 나스닥 지수는 0.59% 오른 23,413.67에 장을 마쳤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비트코인이 장중 7% 이상 반등하자 뉴욕 증시에도 불확실성은 있지만 더 큰 보상을 기대하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심리가 매수세로 몰렸는데요. 월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0.65% 하락한 16.59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이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강세를 보인 건데요. 엔비디아는 0.86% 상승한 181.46달러에 팔란티어는 1.91% 뛴 170.6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0.29% 오른 316달러 선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67% 상승한 49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빅테크 가운데 테슬라만 유일하게 하락한 하루였는데요. 테슬라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저평가하면서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터무니없이 고평가됐다고 비판하면서 0.21% 내린 429.24달러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AI와 로봇 기술 발전으로 보편적인 고소득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돈의 개념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가 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진정한 화폐는 에너지가 될 것이고 에너지는 법으로 찍어낼 수 없는 실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 머스크는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국가 부채의 이자가 국방 예산보다 많아졌다며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AI와 로봇을 위한 생산성 중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통화량 증가보다 빨라지면 디플레이션이 오는데 약 3년 내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관점과 관련해서는 테슬라 외 유망 기업으로 구글과 엔비디아를 거론했는데요. AI와 로봇 공학 관련 기업들이 미래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이동, 소비, 투자 흐름이 동시에 급전 직하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12월 중일 노선의 40% 이상을 한꺼번에 취소하면서 하늘길을 닫은 건데요. 이미 예매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줄줄이 환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일본 캐논의 광둥 공장까지 폐쇄가 겹치면서 양국 갈등이 여행 보이콧을 넘어서 제조업 보이콧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섞이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단기간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국이 여행 제한이나 민간 소비 제재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온 사례는 이미 반복돼 왔고 이번 조치는 대만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혼다와 닛산 자동차, 미쓰비시 자동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대응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쓰비시 자동차 가토 다카오 사장은 3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현지에서 공동 생산 등 닛산과 혼다와 협업 검토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봄 이전에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미국에 생산 거점이 없어서 일본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올해 4월과 9월에서는 북미에서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혼다는 미국의 공장 5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높아서 다른 업체의 자동차를 생산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혼다, 닛산과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협업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쓰비시는 닛산과 필리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협력을 예정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점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가 예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약화하며 내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임시직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도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구직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이일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전미 소매연맹이 회원사 설문을 진행한 결과 미국 소매업체들은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임시직 26만 5천 명에서 36만 5천 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44만 2천 명을 뽑았던 작년과 비교하면 최대 40% 가까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난달 25일 컨퍼런스 보도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88.7%로 전달보다 6.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는 4월 이후 최저치로 다우존스 전망치인 93.2를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고용지표 발표가 지연된 가운데 가장 최근인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인 4.4%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전력 효율성을 대폭 개선한 자체 인공지능 칩을 선보이며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AWS는 트레니엄4에는 엔비링크 퓨전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엔비링크 기술은 서로 다른 종류의 칩들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기술인데 이게 엔비디아의 핵심 자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판매 호조에 힘입어 7거래일 연속 상승한 286.1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애플의 시가총액은 4조 2천억 달러로 1위인 엔비디아인 4조 4,100억 달러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 소식입니다. 인텔은 애플의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용 M 시리즈의 칩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8.65%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이 이르면 2027년 2분기에서 3분기부터 해당 칩을 실제로 출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M7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미증시 전반적으로 오늘은 상승하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8개의 동맹국과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노력으로 오는 12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 미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당국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어제 잠깐 미끄러졌던 미증시가 다시금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시 올라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하루에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한 10시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몇 시간을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모이슈는요, 디지털 디톡스의 일환인 로도깅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즘 SNS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자기관리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로도깅이라고 하는 건데요. 로는 로우의 줄임말이고 도깅은 계속 몰아붙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로도깅은 자극을 낮추고 지루함을 밀어붙여서 견뎌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잠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불안하고 너무나 익숙해진 디지털 자극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불편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로도깅이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도깅이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한 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뇌는 끊임없는 자극에 노출되면서 보상회로의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그리고 짧은 영상, 빠르게 변하는 화면 속에서 심심할 틈 없이 이어지는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조금만 지루해져도 머리가 불안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변화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작업에 집중해야 할 때도 SNS로 도망치거나 잠들기 전까지 무의식적으로 영상을 보게 되고 쉬려고 누웠는데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런 부분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도깅은 이러한 디지털 의존을 잠시 끊고 지루함을 견디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뇌의 보상 체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간이 창의성을 자극하고 불안을 완화하면서 감정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심리학자는 로도깅을 작은 즉흥적 명상 세션에 가깝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 로도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의 의미는 일단 핸드폰을 보지 않고요. 음악을 틀지 않고 또한 영상도 보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베란다에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벽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우리 뇌를 있는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게끔 두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지루함을 버티는 것입니다. 편한 자극을 찾고 싶은 마음이 몰려와도 조금 더 버텨보는 것,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뇌가 회복을 찾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시간 익숙해지면 20분에서 30분 천천히 시간을 늘려나고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로도깅이 주는 변화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도깅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잡생각이 정리가 되고 머리가 맑아진다, 불안이 줄어들고 감정이 안정된다, 다시 해야 할 일을 시작할 힘이 생긴다 등 충분한 재충전 이후에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효과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 안에서 오랫동안 미뤄뒀던 감정이 정리가 되거나 내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에서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루함이 오히려 창의적인 사고의 문을 열어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로도깅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큰 목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 동안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 보기, 눈 감고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하기, 이러한 가벼운 시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백 개의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로도깅은 큰 결심이 필요한 도전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잠시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를 내는 것. 지루함이 불안이 아니라 회복의 신화가 되는 경험. 그 시간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자극에서 벗어나 로도깅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모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모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뉴스 브리핑 신예지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브리핑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KB증권 소식입니다. KB증권은 인도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뭄바이에 사무소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진행된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에는 유동환 주 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 로힛 쿠마 인도 증권거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뭄바이 남부의 전통적인 상업 중심지인 나리만 포인트 지구와 금융 중심지인 BKC의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본격적인 인도 금융시장 투자 기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KB증권은 설명했습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KB증권은 인도 금융시장의 중심인 뭄바이에 거점을 마련해서 현지 M&A와 지분 투자 등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지 주요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KB증권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과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교두보로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고속버스 주가 관련 뉴스입니다. 고속버스 여객 운송을 주로 하는 천일고속이 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60층 이상으로 재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등했는데 이 회사가 터미널의 2대 주주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으로 인한 실적이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회사의 유동 주식도 많지 않아 급등한 것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 재개발이 추진된 서울 광진구의 동서울 종합터미널은 2009년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16년째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실적이 5년 연속 마이너스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천일고속의 영업이익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99억 원 적자 전환 이후 내리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적자도 51억 원인데요. 유동 주식이 적어 주가가 요동치기 쉽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는 어려움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천일고속의 발행 주식은 142만 주이지만 이 중 최대 주주가 약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동 주식 비율은 14%에 그치는 겁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이 부실하고 단기 투기성 매수세만 쌓인 만큼 언제 주가가 급락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경고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반도체는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D램 메모리 시장의 70%,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시장은 80%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견인차는 단연 SK하이닉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그룹 수출의 54%를 담당했고 내년 전망도 매우 밝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HBM은 내년부터 6세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때마침 전 세계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을 독점하는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TPU가 부상하며 HBM 수요는 더 급증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 최대 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일본 정부도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연합 리피더스에 27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국가 대항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특혜라는 시선에 발목이 잡혀 직접적인 지원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재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메시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0일 기업 성장 포럼에서 1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70조 원이 든다. 미국과 중국은 100기가와트 정도 짓겠다는 계획들을 내세운다면서 여태껏 보지 못했던 유례없는 투자 자금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표류하는 가운데 일찌감치 정년 연장을 제도화한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일본 정년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60년대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습니다. 1986년에는 고연령자 등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업주가 정년을 실시할 경우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정과 동시에 65세 정년을 곧바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각 기업이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20년가량의 시간을 둬서 부작용을 최소화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65세 이상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기업의 비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65세 초과 고용 추진 조성금입니다.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65세를 넘어 70세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5세까지 고용 의무화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취업을 확보할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겁니다. 한국도 이 같은 일본의 사례에서 대안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예지 아나운서가 오늘 나온 소식들 골고루 잘 전해주셨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부터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주식 그리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게 오겠습니다. 설리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12월 3일 국내 시장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9거래일 만에 4천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04% 상승한 4,036.30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대비 0.39% 상승한 932.01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홀로 팔자세에 나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9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개인이 홀로 사자세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8억 원, 144억 원 매도에 나서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부터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상반된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상승하는 흐름,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한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0.72% 상승하면서 41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의 강세가 오늘 돋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각각 0.19%, 1.3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파란불을 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알테오젠은 0.19%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파란불을 켠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다 파란색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주들이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국내 시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짚어볼 소식은 바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네, 앵커님 혹시 오늘의 집이라는 거 써보셨나요? 네, 저 거기서 자취용품을 되게 많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취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이 모두 아는 기업일 텐데요. 하지만 어플 이름과 사명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버킷플레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중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죠. 또 자취를 했다면 한 번쯤은 다운받아왔을 기업입니다. 오늘의 어플의 집을 만든 회사 버킷플레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킷플레이스라는 기업은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만든 서비스, 바로 오늘의 집은 국내 인테리어판을 한 번에 바꾼 어플이죠. 온라인으로 집 꾸미기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리빙과 홈 퍼니싱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기업입니다. 버킷플레이스는 2013년 박성민 대표가 창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인 그는 인테리어 경험 과정 전반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꾸미고 싶어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조명을 바꾸는 것부터 벽지와 바닥재의 종류, 가구 선택이나 시공,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투명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기반 인테리어 시장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했는데요. 첫째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둘째는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실패 리스크가 높은 고비용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넷째, 시공업체 선택 과정에서의 불신이 상당했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이러한 시장 비효율이 거대한 혁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인테리어 여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전략의 핵심에는 집이라는 공간을 데이터화하고 이용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상품과 시공 경험을 연결시킨다는 목표가 놓여 있습니다. 2014년 오늘의 집은 이러한 문제인식 위에 첫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폭발적인 이용자 증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철학과 구조가 정확했기 때문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빠르게 사용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집의 성공을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비즈니스 구조가 있습니다.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이 세 가지 요소인데요. 첫째는 콘텐츠입니다. 오늘의 집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 즉 UGC 중심의 플랫폼입니다. 광고 이미지가 중심이던 기존 시장과 달리 오늘의 집은 실제 거주자의 공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콘텐츠는 소비자에게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실용적인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건 이상 업로드되는 콘텐츠는 플랫폼에 축적됩니다. 축적된 콘텐츠는 다시 신규 사용자 유입을 만들고 체류 시간을 늘립니다. 플랫폼의 데이터와 질, 그리고 양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오늘의 집 내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묻고 답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냉장고의 추천부터 바닥재 시공 후기, 그리고 콘센트의 위치 조정 꿀팁 등 구체적인 꿀팁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 정보는 공감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 기반으로 확산되며 플랫폼 내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셋째는 커머스입니다. 콘텐츠를 보던 사용자는 구매하고 싶은 것을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상품으로 즉시 연결되는 시각 기반 커머스입니다. 콘텐츠 소비가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전환 비용이 극히 낮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매출 모델인데요. 현대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확장됐습니다. 가구, 생활가전, 주방용품, 수납용품, 라이프 스타일 전반. 본질적으로 오늘의 집은 쇼핑 앱을 넘어서서 소비자 취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솔루션 플랫폼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버킷플레이스는 단순한 커머스를 넘어서 시장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테리어 시공 중개입니다. 2019년 도입된 이 서비스는 고비용 거래의 불확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봅니다. 업체 검증이나 상담 예약, 견적 비교, 계약 결제, 시공 완료 후 AES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됩니다. 시공 과정 표준화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둘째, 물류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테리어 제품들은 대부분 부피가 크죠. 가구와 대형 가전, 조명과 욕실용품까지 전문 배송과 설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집은 풀페이먼트 섹터 확충과 협력사를 통한 배송 품질 관리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배송 품질은 재구매와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광고와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집 유형이나 소비력, 취향, 시간대별 소비 패턴 등의 세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에게 매우 가치 있는 마케팅 도구까지 되었죠. 또한 AI 기반 상품 추천은 전환율을 향상시키며 플랫폼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킷플레이스의 핵심 역량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집의 성장은 실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누적 다운로드 2천만 회 이상, 입점 브랜드는 1만 개 이상, 월간 활성 사용자를 뜻하는 MAU는 700만 명 내외로 평가됩니다. 2021년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하면서 국내 리빙테크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일본 진출은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일본은 주거 면적이 작고 셀프 인테리어 문화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모델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었는데요. 성공 시에 대만과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주거 형태가 유사한 지역에서 확장성이 매우 크게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쿠팡 같은 거대 기업들과 싸움해야 되고요. 전통 가구 기업이나 대리점 중심의 유통사, 전문 시공업체와의 경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이나 물류비 증가, 플랫폼 수익성의 압박 등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버킷플레이스는 단순한 매출 성장이 아닌 수익성 중심 구도로 이동해야 되는 변곡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버킷플레이스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소비 기준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내일의 집을 바꾸는 기술 기업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주거 서비스 확장, 렌탈이나 전월세 정보, 홈케어 등 주거 전반을 연결하는 종합 플랫폼 전략입니다. 둘째는 IoT나 스마트홈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생활 데이터 기반 자동화와 이러한 기기 제어 솔루션이 결합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과 락인 효과가 크게 강화됩니다. 셋째는 글로벌 리빙테크 시장을 공략하는 것인데요. 한국의 소비 구조는 이미 스마트홈 기반 전환에 익숙합니다. 이는 글로벌로 수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자체 브랜드 확대인데요. 상품 기획에서 마진까지 직접 주도를 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버킷플레이스, 집 꾸미기를 넘어서 집 자체를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오늘의 집은 국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주거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기업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버킷플레이스가 만들어갈 다음 챕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집의 회사였던 버킷플레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기업 사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집은 바로 콘텐츠, 커뮤니티, 그리고 커머스가 유기적으로 받쳐줘서 성장 동력이 된 회사 같은데요. 버킷플레이스에 대한 기업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들 중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특징주 시간입니다. 먼저 신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번 특징주는 독일 건설 장비 인수 소식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바켓이 독일 건설 장비사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영권 지분을 모두 포함해서 인수가는 20억 유로, 하나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 2007년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바켓을 인수한 이후 두산그룹의 역대 두 번째 빅딜이 될 전망입니다. 이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두산바켓은 최근 독일 장비 제조사인 바커노이슨의 인수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커노이슨 측은 이날 두산바켓으로부터 대주주 지분 63% 인수와 나머지 지분을 시장에서 공개 매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바커노이슨의 시가총액은 14억 유로, 하나로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인수 후 시너지 효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기업 가치가 30억 유로를 웃도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미넨에 본사를 둔 바커노이스는 1848년에 설비된 건설 장비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특히 소형 건설 장비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간 2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전 세계 35개국 이상에서 직영 판매 서비스 조직과 같은 딜러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산밥켓은 북미 지역 점유율이 높은 반면 유럽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반면 바커노이스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북유럽 등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두산밥켓의 유럽 확장 전략과 맞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 두산밥켓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밥켓 시가는 0.7% 상승한 57,3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고가는 장중한 때 9.31%를 찍으며 62,200원을 찍었는데요. 종가는 상승분 약간 반납하며 4.39% 상승한 59,400원으로 윗골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크게 느는 모습을 보여주며 독일 관련 기업의 인수 호재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두산 밥켓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두산 밥켓이 바커노이슨을 인수하게 되면은 유럽 전역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는 소식까지 잘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준비한 특징주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S2W인데요. 인공지능 기반 보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가안보 및 기업 정보 분석을 수행하는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 S2W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S2W는 멀티 도메인 교차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크웹 내 숨겨진 범죄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탐지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를 실시간으로 분석 검증하는 보안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격과 악성 코드 위협이 급증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학준 오치오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S2W의 제품 3가지 중 구축 형태 비중이 높은 자비스에서 비롯된 강력한 레퍼런스는 국가기관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업군으로의 확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확장성이 나타나는 내년 이후부터는 이익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S2W는 9.9% 상승하면서 고가로는 3만 원 넘게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최종 종가로는 29,4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특징주는 지분 증여 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가져왔습니다. 삼성물산이 홍라인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전날 정규장 마감 후 고 이건희 삼성선대 회장의 부인인 홍 명예관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장남인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증여 대상은 주식은 180만 8,577주이며 지분율 기준으로는 1.06%입니다. 증여 이후 이 회장의 지분율은 20.99%로 늘어났고 홍 명예회장의 지분은 0%가 됩니다. 재계에선 홍 명예관장의 이번 증여가 삼성 지배구조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명예관장이 증여한 삼성물산 지분은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홍 관장에게 상송한 지분 정량입니다. 주식 가치로는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삼성물산 최대 주주는 이재용 회장으로 지분 19.7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6.8%,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6.1%, 홍라이 명예관장 1.06% 등이 주요 주주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은 이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1% 지분은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수준이라며 증여 재산의 60%가량은 세금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삼성물산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시가 1.97%로 출발해서 23만 2,5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고가는 10.96% 상승하며 장중한때 25만 3천 원을 터치했는데요. 종가는 7.02% 상승한 24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신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기 다른 산업군에서 발표된 주요 리포트를 들고 왔는데요.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와 퓨릿,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투자증권이 이야기한 파라다이스입니다. 리포트 제목은 11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였는데요. 그만큼 실적 흐름이 매우 좋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11월 기준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드롭액은 7,163억 원으로 이는 10월 대비는 35%,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이를 단순한 계절적 반등이나 일회성 반영이 아닌 구조적인 수요 회복의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VIP 고객의 방문 회복이 뚜렷하고 일본 관광객 역시 회복세에 접어든 점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 마스 고객의 유입과 드롭백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번 실적을 통해 파라다이스가 본격적으로 고정비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별한 마케팅 비용 없이도 자연스럽게 유입된 고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고정비 부담이 높은 카지노 사업 특성상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12월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4분기 전체 매출액은 약 2,300억 원, 영업이익은 430억 원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기 영업이익률이 17%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정비 부담이 줄고 고수익 고객의 비중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2025년으로 시야를 넓히면 연간 드롭액 6조 원 달성이 유력하며 이에 따른 사상 최대 실적 갱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28,000원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 5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IM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통해 살펴본 퓨릿입니다. 리포트의 핵심 주제는 반도체 케미컬 국산화의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퓨릿은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반도체 산업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퓨릿은 고순도 반도체 공정용 케미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 불순물 제거 기술에 있어서 국내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퓨릿은 3D와 낸드, 드램 고단화 공정에서 필요한 케미컬을 국내 주요 반도체 공급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전해질 세정제 식강용 첨가제, 포토레지스트 제거제 등 고난도 소재를 자사 기술로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소재 국산화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특히 고객 맞춤형 소재 제공 능력이 강조됐습니다. 단순한 납품이 아닌 고객사의 공정별 요구 조건에 맞춰서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입니다. 퓨릿은 주요 고객사의 승인 절차를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량 양산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매출은 올해 약 450억 원, 내년도에는 600억 원 이상, 2025년도에는 65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업이익률도 20% 이상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키움증권이 분석한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리포트의 핵심 문장은 4분기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전망이라는 평가였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은 현재 제주 드림타워를 중심으로 복합 리조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실적 흐름이 매우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11월 기준으로 호텔 객실 가동률은 90%를 넘어섰고 카지노 방문 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과 카지노 양 부분 모두 고정비를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12월은 연말 특수와 맞물려 대형 단체 이벤트, 크루즈 단체 관광,
고소득 의료관광 및 웨딩 패키지까지 더해지며 수요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증권은 12월 한 달 사이 실적이 분기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카지노 부분 드로백 역시 11월 한 달에만 3천억 원 이상이 집계됐고 연말 수요까지 더하면 4분기 누적으로 1조 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롯데 관광개발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3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목표 주가까지 11,000원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7,0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드린 파라다이스, 퓨릿, 롯데 관광개발 이 세 종목은 각각의 산업 내에서 뚜렷한 장점을 가진 종목들입니다. 단기적인 실적의 개선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수요 증가나 사업 확장성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오늘 판단이 투자 리포트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리포트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한만 줄평으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신예지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계속 주춤하던 미증시가 상승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전문가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참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상승세 꾸준히 이어가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자라는 말로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증시와 국내 증시가 다시금 훈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국내 증시와 미증시 안에서 다시 빛이 비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